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조병관 교수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의 미래기술,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오늘의 이야기를 두 편의 영화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97년에 만들어진 가타카라는 영화고요. 두 번째 영화는 1993년도에 만들어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한국말로는 공상과학 영화죠.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은 과학의 근거를 둔 영화죠. 그래서 이 가타카라는 영화는 좀 우울한 영화입니다. 미래의 인류가 자신의 게놈의 서열, 즉 자신의 게놈 서열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심지어는 이 DNA 서열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DNA를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영화입니다. 꽤 우울한 영화죠. 두 번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는 호박이라는 보석 안에 갇혀 있었던 공룡의 DNA를 꺼내서 공룡을 복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프닝들이 벌어지죠. 그럼 이 두 영화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DNA를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도를 보시면 1997년, 93년도죠. 저 93년도, 97년에는 우리 인류는 DNA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NA를 어느 정도 이용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독 혹은 작가는 상상의 나래를 편 거죠. 즉 사람의 자신의 DNA 서열을 굉장히 고속으로 서열을 규명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람의 게놈 서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모든 것을 알아챌 수 있겠다라는 상상에 의해서 만든 영화고요. 그다음에 주라기 공원은 굉장히 미량의 DNA만 확보할 수 있으면 어떤 종이라도 만들 수 있다. 즉 생명체를 게놈에서부터 만들 수 있다라는 상상으로부터 나온 영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영화의 안에 있는 과학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DNA입니다. DNA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53년도에 그 구조가 규명이 됐습니다. 이 DNA는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죠. 이 DNA는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염기, 즉 ATGC와 그리고 데옥시라이보즈, 그리고 즉 포스페이트 그룹으로 이루어진 고분자입니다. ATGC라는 모노머, 즉 단량체가 수천만 개가 서로 이어진 고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이 크릭이, 즉 프랜시스 크릭이 처음 DNA를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과학적으로 규명된 DNA의 구조입니다. 즉 프랜시스 크릭이 상상했던 DNA 구조와 규명된 DNA 구조가 거의 동일하죠.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즉 이 왓슨과 크릭은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즉 DNA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TGC로 이루어진 고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DNA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앞선 감독과 작가는 가타카라는 영화와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왓슨과 크릭은 DNA 구조를 규명을 하고 5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죠. 70년도에는 해밀턴 스미스 교수님이 제한 효소, 즉 DNA를 자를 수 있는 효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로로 1970년에 노벨상을 받죠. 바로 75년, 즉 5년 후에는 프레드릭 쌩어 교수가 DNA 시퀀싱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즉 DNA 시퀀싱 기술은 ATGC가 어떠한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첫 기술이죠. 세상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다음에 75년도 다음에 78년도에는 이 지발스키하고 스칼카 교수님이 합성생물학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게 됩니다. 자그마치 78년도예요. 78년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DNA가 있다. 그리고 DNA는 ATGC로 이루어져 있다.
DNA를 제한 요소로 자를 수 있겠구나. 그럼 DNA를 조작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상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교수가 그렇다면 DNA를 인공적으로 자르고 붙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인공이라는 표현에 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는 앞서 올 미래에는 합성 생물학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셨죠. 그 다음에 83년도에는 DNA를 증폭하는 요 73년도에 제조합 DNA 기술이 스탠리 코헨과 허버트 보이어 교수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제조합 DNA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DNA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다음에 생명체에 넣고 빼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헨 교수와 보이어 교수는 이 기술을 특화시켜서 이 특허료로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83년도에는 DNA를 마음껏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PCR 이렇게 부르고 캐리 멀리스라는 교수님이 아니고요. 어떤 회사의 연구원입니다. 이 PCR 기술을 개발해서 1983년에 노벨상을 받죠. 83년에 노벨상을 받고 바로 이 DNA 서열을 분석하는 기술을 레리 후드라는 교수님이 자동화를 시키게 됩니다. 즉 DNA 서열을 분석할 때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죠. 즉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서열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서열 분석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1990년에 시작이 됩니다. DNA 구조가 밝혀진 후에 대략 30년 만의 일이죠. 다음에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대략 한 10년 후에 첫 번째 인간 게놈이 발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인간 게놈 앞서서 1995년에 앞서 노벨상을 받았던 해밀턴 스미스 교수와 크레이그 벤터 교수가 첫 번째로 미생물의 게놈 서열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1995년도의 일입니다. 이후에 2001년에 처음으로 휴먼 게놈이 밝혀집니다. 그 이후에는 DNA 시퀀싱 기술이 폭발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차세대 시퀀싱, 즉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 서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인공 생명체가 보고가 되는데 이때는 합성된 DNA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처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사용한 DNA 합성 기술은 언제 개발이 됐을까요? 자그마치 1981년에 처음 보고가 됩니다. 즉 DNA를 화학적으로도 합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DNA를 합성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981년도에 개발된 이 DNA 합성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인공 생명체를 이 크레이그 벤터, 바로 옆에서 봤죠. 크레이그 벤터 교수가 처음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또 다른 인공 생명체를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잘 아는 대장균의 게놈까지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게놈 합성까지 되고 난 다음에 이 게놈에 존재하는 오류, 즉 합성을 내 맘대로 하고 나서 어딘가가 틀리게 되면 고치고 싶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와 엠마누엘 샤르빵테라는 프랑스 교수님이 두 분이 공동으로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봤다시피 이 DNA의 역사는 DNA를 읽고 합성하는, 즉 DNA를 쓰는 역사입니다. 즉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합성 생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두 편의 영화, 가타카라는 영화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이 영화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DNA 시퀀싱 기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기술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게놈 서열이 분석되는 양이 5년이면 대략 한 7.6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10년이면 57.6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게놈 서열이 규명이 되는 생명체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바이오 정보가 되는 거죠.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때는 몇 건 보고가 안 되다가 2005년에 차세대 시퀀싱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게놈 시퀀싱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까요? DNA 정보죠. DNA 정보를 이제 제한 없이 저희가 인류가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나 갖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의 위대한 과학자의 말이 이 동기부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can't explain it simply, 즉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다. 즉 단순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위대한 물리학자인 파인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I cannot create, 내가 만들지 못하면 I do not understand,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다. 이 두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이해한 겁니다. 만들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합성생물학의 개념입니다.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동차는 대략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 좌석, 바퀴, 핸들, 엔진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속들. 대략의 2만 개의 부속들이 조립이 되어야만 멋진 자동차가 되죠. 합성생물학에서는 세포, 생명체를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프로덕트로 생각을 합니다. 즉,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만들어내는 것은 생명체를 이루는 부품이 되고, 부품이 조립이 되면 다양한 디바이스, 장치가 되고, 즉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장치들이 모이면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물체가 되고, 이 서킷이라는 것들이 다 조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시스템, 즉 자동차가 되는 거죠. 사람은 다세포 생물이죠.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 개가 모인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세포일 경우에도 기능을 하지만 이런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도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이 합성생물학에서는 이 생명체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품의 어셈블리, 즉 조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공 생명체죠. 크레이그 벤터 교수와 노벨상 수상자인 해밀턴 스미스 교수, 그리고 깁슨이라는 이 세 분이 이 인류 최초로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DNA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립합니다.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게놈을 완성을 하고, 이 게놈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만들어서 스스로 레플리케이션, 즉 증폭할 수 있고 분열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처음으로 보였죠. 그래서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self-replicable, 즉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합성 미생물이 되겠죠.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고 합성된 DNA를 조립해서 게놈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됐다라는 얘기죠. 즉, 이 일을 할 때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즉 이 게놈 서열을 처음에 디자인을 했겠죠. 즉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DNA를 합성, 즉 빌드를 한 거죠. 합성을 하고 나서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미생물을 하나를 만들고, 그 미생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처음에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한 거죠. 즉 합성생물학은 디자인, 빌드, 테스트, 그리고 이 사이에 learn, DBTL이라는 사이클을 우리가 얻어질 때까지, 목표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사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합성생물학의 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까지의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은 유전체를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유전체를 합성을 해서 이 바이오 시스템을 발명하는 단계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즉,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합성생물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전자 서열 비용이 대략 10만 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DNA를 합성할 수 있는 가격이 대략 1000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공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합성생물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의 공학적 방식, 즉 설계하고 조립한다는 것은 공학이니까요. 생명과학의 공학적 방식을 도입해서 생명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 혹은 분야입니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시스템을 우리가 고치는 기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생물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해서 제작하는 그런 분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만들까요? 파급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생명체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재현성이 낮죠. 저희가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오늘 한 실험 결과와 내일 한 실험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재현성을 우리가 합성생물학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생명체는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저하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학적 설계가 불가능했던 생명 시스템을 공학적 설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합성생물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생물학에는 주요한 기술이 있는데요. 주요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의 주요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A 합성입니다. 즉, 합성생물학의 시작은 설계와 DNA의 합성으로부터 되기 때문에 DNA 합성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합성된 DNA의 오류를 고치거나 혹은 합성된 DNA를 어셈블, 즉 조립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유전공학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전공학 기술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부품들을 저희가 조립할 때 반도체 혹은 이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 로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 로직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 내용은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DBTL 사이클입니다. 즉 합성생물학의 기술 단계는 우리가 설계, 합성, 시험, 학습, DBTL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설계하고 만들고 테스트해서 나온 결과들을 배우고 다시 한번 리디자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설계라는 것은 정말 이 IT 기술입니다. 생명체를 다루고 있지만 기반은 대부분 IT 기술입니다. 이것은 MIT에서 개발된 첼로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첼로라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만들고 싶은 이 생물학적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저희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DNA 서열들, 부품의 DNA 서열들을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IT 기술이죠. 그래서 디자인은 IT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거에 맞는 부품, 바이오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 바이오 부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겠고, 유전자를 전사, 번역할 때 사용되는 프로모터 혹은 RBS 이런 다양한 것들의 생물학적인 이러한 구성 성분이 이 합성 생물학에서는 바이오 부품이 됩니다. 근데 이 바이오 부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품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그 부품의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프로모터라고 하면 유전자를 어느 정도의 세기로 트랜스크립션을 시킬 수 있는지, 즉 전사를 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모터의 서열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리지스트리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전자를 켤 수 있는 프로모터의 서열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서열의 세기, 즉 어느 정도로 전사를 시킬 수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되었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한 부품들이 많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서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이러한 부품들을 조립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기능의 생명체를 만들려면.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유전자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약 10만 개, 100만 개의 유전자 프로모터들을 우리가 기능을 테스트를 할 때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죠. 이미 개수가 10만 개, 100만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손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요.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 부품들을 표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이그젠플인데요. 보시다시피 기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세기를 갖는 프로모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세기가 센 프로모터, 세기가 약한 프로모터들을 우리가 특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다양한 바이오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DNA를 조립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셈블리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셈블리. 즉, 요 그림을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합성된 DNA의 양 끝단이 서로 같은 컴플리멘터리, 상보적인 DNA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서열이 상보적이라고 하면 이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짧은 DNA 조각들을 선형으로 쭉 나열시킨 다음에 서로 상보적이기 때문에 결합이 될 거고, 결합이 되면 저희가 이어붙이게 되면 어셈블, 즉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죠. 즉 짧은 DNA를 합성한 거에서부터 긴 DNA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거에서부터 넘어서서 이 생물학적으로 DNA를 합성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DNA를 합성을 할 때는 대략 길이가 한 250개 정도의 ATGC를 넘어서면 화학적으로 합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게놈의 길이는 메가베이스 페어, 즉 100만 개가 필요하거든요. 250개 정도짜리를 이어 붙여서 100만에 해당하는 게놈을 만드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이 단계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DNA를 합성하게 되면 길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화학적인 DNA 합성 방법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아직까지 이 생물학, 즉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합성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효소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생물학적으로 DNA를 길게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만든 DNA를 합성을 했고요. 바이오로 길게 만들어진 것들이 인공 유전체, 즉 인공 게놈이 되는 거죠. 최근까지 이 크레이그 벤터 그룹에서 3개의 버전 1.0에서부터 3.0까지 3개의 인공 유전체가 보고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 대장균의 게놈을 합성한 연구가 네이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합성된 대장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백질, 즉 단백질을 만드는 전사 과정에 사용되는 코돈을 엔지니어링해서, 즉 이 게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형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코돈을 많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된 대장균의 게놈을 합성하는데 성공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저렇게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잘 자라는지, 어떤 영양분을 먹는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로봇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들이 많고 실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면 실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실험 속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처리 역량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재현성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현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화된 다양한 시스템, 설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생명체를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측정 방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된 합성 생물학에 기반을 둔 측정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는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이 화학 물질은 다양한 플라스틱과 다양한 물질의 원료가 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런 화학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를 만들고 싶을 때 인공생명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인공생명체가
이 카프로락탐을 많이 만드는지 적게 만드는지를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일이 세포 하나하나를 꺼내서 일일이 하나씩 분석을 한다면 분석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센서를 만들게 됩니다. 요 미생물은 요 카프로락탐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카프로락탐에 반응을 해서 형광 단백질을 내보내게 됩니다. 형광 단백질은 말 그대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초록색 형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초록색 형광을 많이 만들어내는 미생물은 카프로락탐을 많이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 초록색 형광이 덜 나타내게 되면 카프로락탐을 덜 만들게 되구나 라는 바이오 센서를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100만 개의 세포가 있을 때 이 간단한 이 센서 하나로 100만 개 세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이 바이오 센서의 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런 단계입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측정했던 저 인공 생명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세포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양한 오믹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사 과정에서는 어떤 일, 번역 과정에서는 어떤 일, 그리고 그것들을 네트워크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정보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정보들이 모아지면 다음 설계를 할 때 기본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합성 생물학을 이용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한 자동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 이렇게 부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파운드리가 있죠. 반도체 설비 중에 파운드리는 뭐냐면 반도체 설계는 다른 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파운드리가 받아서 이 반도체를 만들기만 하죠. 즉 합성 생물학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에서는 측정, 즉 로보틱스와 IT 기술을 이용해서 대용량으로 테스트하고 만드는 것만 하고요. 그 설계는 실험실에서 앉아서 IT, 즉 BT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드는 것, 즉 제조와 설계가 분리가 되죠. 즉 반도체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합성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를 우리가 인프라라고 부르게 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게 되고 다양한 DNA를 어셈블리 할 때 사용되는 바이오 파운드리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세포 배양을 할 때 사용되는 워크스테이션. 보시다시피 이 구조에서는 이게 전부 다 기계입니다. 즉 DNA 어셈블리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이오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나온 것들은 생명체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전부 다 프로덕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A, 즉 DNA 자체가 치료제 혹은 백신이 될 수 있죠. mRNA도 마찬가지로 치료제 혹은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인류가 백신을 맞고 있죠. 이미 코비드-19 mRNA 백신이 바로 이 mRNA입니다. 단백질, 항체의약품 혹은 산업 효소들이 제품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들은 이런 바이오케미칼, 즉 화학 물질을 생산을 해냅니다. 타이어의 구성성분, 플라스틱의 구성성분, 페인트의 구성성분, 또 옷감의 구성성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포 자체도 제품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구성 요소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이 되고 제품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쑥이라고 부르는 식물체입니다. 이 개똥쑥은 알테미시닌이라는 화학물질을 내는데요. 이 알테미시닌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즉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수의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어갑니다. 치료제가 없어서죠. 그래서 이 UC 버클리에 있는 제이 키즐링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알테미시닌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 개똥쑥에서 유전자들을 다 꺼냅니다. 유전자들을 다 꺼내고 이거를 바이오 파토화 시키고 앞에 있는 프로모터들을 전부 다 다시 바꾸고 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적당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엔지니어링을 시켜준 다음에 이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개똥쑥이 아니고 우리가 빵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에 집어넣습니다. 효모는 원래 알테미시닌을 만들지 못하죠. 근데 이 유전자를 집어넣은 효모는 바야흐로 알테미시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발효기, 즉 거대 설비에서 효모를 10,000리터, 100,000리터, 1,000,000리터로 키우게 되면 개똥쑥을 땅에서 키우지 않아도 대략 며칠 만에 수천 톤의 알테미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이오로 알테미신의 가격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수의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합성생물학의 대표적인 example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석유는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유에서부터 많은 수의 화합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동차를 굴릴 수도 있고요. 다음 페인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깔 수 있습니다. 석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석유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화학 성분들을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굉장히 복잡한 이 경로들이, 이 패스웨이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 패스웨이고요. 각각의 끝에 있는 것들이 왼쪽에, 오른쪽에 열고 했듯이 석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석유를 이용하지 않아도 석유 유래의 다양한 케미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합성생물학을 사용하게 되고 글로벌 기업인 듀퐁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이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미생물입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미생물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마이크로비옴이라는 키워드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죠. 미생물도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 합성생물학에서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생물을 설계하고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닐케톤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페닐키토유리아라고 하는 병인데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페닐알라닌을 체내에서 분해를 못 시켜서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장내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생물 안에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를 넣어놓고 그 미생물이 장내에 존재하게 만든다면 사람이 내보내는 페닐알라닌이 사람이 분해하는 게 아니고 이 미생물이 대신 분해해 주기 때문에 이 질병이 치료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치료용 미생물들을 합성생물학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example입니다. 뷰ty레이트는 IBD, 즉 과민성 이 대장 증후군과 더불어서 다양한 이 대장과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케미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뷰ty레이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미생물을 만드는 거죠. 즉 뷰ty레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근데 뷰ty레이트를 아무 때나 만들면 안 되겠죠. 장내 환경이 나빠지거나 질병이 발병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센싱을 하고, 즉 검출을 하고 그 신호에 따라서 뷰ty레이트를 만들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example이었습니다. 이 example은 농업, 즉 다양한 식물체를 잘 자라게끔 하는 미생물을 만들 수 있다는 example입니다. 즉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소 고정 미생물입니다. 즉 질소 비료, 즉 화학적으로 만든 질소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요 토양 내에 존재하는 우리가 만들어준 설계하고 합성한 미생물이 질소를 대신 고정하고 질소 비료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수확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지정한 10대 기술 중 하나입니다. 대체식품입니다. 소에서부터 유래된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식물성 유래의 단백질 혹은 단백질과 다양한 지질들을 이용해서 고기의 이 텍스처, 즉 이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고기의 맛을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죠. 그 비밀이 힘에 있습니다. 힘은 우리 철 안에, 즉 우리 적혈관에 들어있는 케미칼입니다. 즉 철을 잡고 있는
구성 성분인데요. 이 힘을 식물성 단백질에 넣어주게 되면 동물성 고기와 매우 유사한 맛을 내게 됩니다. 그럼 힘은 어떻게 생산할까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합니다. 즉 식물체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미생물에서 힘을 만든 다음 섞어주게 되면 말 그대로 고기 맛을 똑같이 내는 인공육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광합소입니다. CO2, 즉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전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물론 식물체가 인류의 역사 동안 담당해오고 있던 부분이죠. 하지만 식물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CO2 양이 너무 많고요. 대기 중에 이미 온실가스화 되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광합성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즉 식물체가 CO2를 고정하는 효율보다 훨씬 더 빠르게 CO2를 고정하고 싶어 하죠. 이 그림은 C1 모듈, C3 모듈, C6 모듈, CN 모듈이라고 해서 다양한 바이오 부품들을 이어 붙여서 CO2를 3개 붙여서 C3를 만들고 카본 3개를 만들고 카본 3개짜리를 2개 붙여서 카본 6개짜리를 만들고 카본 6개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여러 개 붙이면 전분이 되죠. 전분은 식량입니다. 즉 CO2로부터 식량을 만드는 기술이 되겠죠. 식물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효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다양한 미생물이 이 기능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합성생물학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체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름이 솔라푸드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단백질을 이산화탄소에서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이름이 솔레인입니다. 즉 인류가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분과 단백질을 이산화탄소에서 식물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1.6g/L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합성생물학의 기술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폐가스, 즉 이 다양한 온실가스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의 구성성분을 보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혹은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처리를 합니다마는 미량 정도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스들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케미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m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을 할 때 합성생물학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mRNA 백신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합성생물학의 기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mRNA를 만들려면 DNA가 주형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 주형을 잘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mRNA 백신의 서열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봐야 됐는데 합성생물학 기술이 이용이 된 거죠. 그래서 mRNA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되고 인류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은 DNA 합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DNA 합성이 되고 어셈블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게놈 서열을 만들게 되고 인공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한 인공생명체는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이 되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치료제, 다양한 식량, 전분, 단백질, 다양한 환경 처리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가장 중요한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된다면 아마도 많은 수의 우수한 기업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각 대학이나 각 대학원에서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